책상옆 선단 서랍. 첫 번째, 두 번째 칸은 자주 쓰는 물건을 넣어두지만 손이 제일 닿지 않는 세 번째 서랍에는 무엇이 들어있나요?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꺼내보고 싶은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 서랍 한번 열어볼게요.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안녕하세요, 난나시입니다. 이번 주는 3.1절도 있었고 그죠? 시간이 되게 잘 갔던 것 같은데 어떻게 지냈어요? 요즘? 요즘 너무 바쁘게 지내고 있어요. 이번 주 쉬는 날 있고 다음 주도 쉬는 날 있으니까 저는 시간이 되게 잘 갔거든요. 거기다가 날도 좀 풀리고 해가지고 따뜻하게. 어떻게 드라이브 갔다 오셨나요? 당연하죠. 어디로 갔다 오셨나요? 날이 풀려가지고 저기 북한산성 쪽으로 쭉 넘어가지고 한번 갔다 왔는데 북한산성이면 어디 쪽이지? 저기 그냥 서울 위쪽으로 쭉 올라가면 거기 경기도 넘어가지고 나오는 데가 있거든요. 라이딩 갔다 오고 되게 좋았고 봄 냄새가 좀 나더라고. 벌써? 아니 날이 진짜 너무 따뜻해져가지고 제가 갔을 때 그때 영상 12도까지인가 13도까지 올라가가지고 되게 따뜻했는데 되게 좀 봄을 기다리고 있어요. 기분 좋게. 지난주에 난나씨 저한테 그거 감로차 줬잖아. 그거 먹어봤거든? 맛있더라. 맛있지. 그 아니, 약간 인공적인 단맛이 나. 자연적인 수국에서. 그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난나씨 그 얘기 안 했으면 나는 뭐 넣었는 줄 알았을 거야. 먹는데 계속 입에 단맛이 남아있더라고. 약간 사카린 같은 그런 강력한 아스파탐 단맛이. 같은 그런 맛이 나죠. 신기하죠. 근데 그게 아스파탐 같은 게 아니라고 하니까 뭔가 좀 먹으면서 기분 되게 좋게 잘 먹었어가지고 감로차 한번 들으시는 분들에게 좀 추천드리고 오늘 날짜가 대선이 진짜 코앞인 날짜이거든요. 바로 다음 주 수요일이 대선이죠. 사전투표 혹시 했어요? 아니요, 저는 본투표를 하려고 본투표를 예정입니다. 하려고. 주위에 보니까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긴 하더라고. 사전투표 많이 했대. 역대급으로 많이 했다고 하는데. 거기다가 이번에 또 코로나랑 또 함께 하다 보니까 코로나 걸리신 분들은 그 오후 6시 이후에 또 따로 시간을 주시더라고. 그러니까 막연하게 그런 분들 어떻게 투표하나 했는데 그렇게 시간을 빼서 하는 게 좀 잘한 거다 싶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겠죠.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중요한 행사 중에 하나다 보니까 이런 시점에서 오늘은 대선 특집 2탄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그 문재인 정부에서 했던 정책들을 다 못했거든요. 그거 오늘 앞에 짧게 보고 사실 정책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중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좀 골랐어요. 나름 좀 중립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개인 생각이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뭐 들어가시는 분들은 그냥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낱낱은 문재인 정부에서 했던 정책 중에 혹시 기억에 나는 거 뭐 있어요? 문재인 케어 많이 기억에 남고요. 문재인 케어. 또 뭐 있어? 딱 그거밖에 없나? 여러 가지 있었겠죠. 근데 저는 아닙니다. 말하면 너무 길어지지. 네. 저는 개인적으로 첫 번째로 갖고 온 거는 국민청원 제도가 있거든요. 국민청원 혹시 국민청원 해본 적 있어요? 아주 일상처럼 했죠. 이게 이제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라고 하는 슬로건을 내걸고 국민과 정부의 소통을 강조하면서 나왔단 말이지. 왜 그랬을까요? 아무래도 그 전 정부가 워낙 불통의 정부로 유명하다 보니까 그죠, 그런 직전에 니즈가 있었겠죠. 불통에 대한 걸 좀 자신은 대비시키기 위해 가지고 나왔던 것 같은데 총 17가지 분야에 대해서 다양한 청원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사실상 청원의 주제가 없다시피 해요. 그냥 모든 분야에 다 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좀 장난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죠. 그래서 사전에 100명의 동의를 받아야만 지금 올라가게 돼 있어요. 어떻게 보면 모든 종류의 이야기를 다 취합하다 보니까 소통력에 있어서는 좀 높은 점수를 주고 싶다. 30일간 20만 명 이상의 서명을 받으면 책임자가 답하는 방식인데 물론 20만 명이 안 돼도 정부에서 봤을 때 좀 중요한 사안이라고 하면 답을 해주게 돼 있거든요. 이게 이제 미국에 있던 걸 벤치마킹 한 건데 미국에는 참고로 10만 명이에요. 미국 인구가 한 3억 명이 넘는데 우리나라는 5천만 명인데도 20만 명인 거니까 좀 많은 것 같기도 하죠. 많은 것 같아요? 적은 것 같아요? 20만 명? 적당한 것 같아? 좀 그게 좀 화력이 좀 많이 붙으면 바로 넘어가는 숫자이기도 한데 그냥 안 넘고 이게 근데 중요한데 이게 화력이 안 돼가지고 묻히면 안 되는 거는 계속 읽고 가느라 좀 힘든 그런 청원도 많이 있었어요. 솔직히. 이게 입소문을 타면 한 번에 확 올라가는데 중요한데도 안 그런 게 있어가지고 좀 아쉽다. 저는 요거 일단 국민청원 자체를 개인적으로 좀 잘했던 정책 중에 하나라고 뽑고 싶거든요. 처음에는 어떤 걸로 유명했냐면 난나도 혹시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청원이 올라갔을 때 답변을 사람들이 직접 나와서 동영상으로 해줬어요. 그 비서실장이라든지 장관들이 직접 나와가지고 답을 해줬다고.
지금은 조금 그게 어려우신지 다 서면으로만 답하고 있어요. 실제로 진행되었던 청원 중에 기억에 남는 걸 좀 몇 개 갖고 와봤거든. 첫 번째로는 소년법 폐지 청원이 있었어요. 이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또 소년법 남아있죠. 그래서 사실상 청와대에서 반려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 이것도 좀 유명한데 낙태죄 폐지 청원이 있었어요. 이건 어떻게 됐죠? 그거는 그거 됐잖아요. 그 헌법 해서 아마 2021년이었을 거예요. 이건 이제 그 법원에서 추진해가지고 폐지가 됐습니다. 실제로. 이런 거 보면 되는 거랑 안 되는 걸 좀 명확하게 구분하고 뭐 되는 건 좀 적극적으로 해주려고 하는 의지가 보이긴 했어요. 다음으로는 음주운전 처벌 강화 청원이 있었는데 뭐 음주운전, 주치폭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처벌을 강화하자라고 하는 게 있었거든요. 이것도 청와대에서 좀 진행을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아마 현재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거는 좀 재밌었는데 문재인 대통령 탄핵 청원이 올라왔었어요. 근데 이게 청와대에서 입장이 좀 애매하겠지. 그래서 뭐라고 대답했냐면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할 문제이지 우리가 뭐라고 대표줄 수가 없다라고 대답했고, 요거랑 거의 동시에 문재인 대통령 지지하는 청원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지합니다라고 해서 서로 좀 말도 안 되게 청원으로 싸웠던 기억이 좀 납니다. 다음, 요거는 낱낱 관심이 좀 많을 것 같은데 도서정가제 폐지 청원이 있었어요. 요거는 찬반이 좀 뜨거웠긴 했는데 청와대에서는 반려했습니다.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청와대에서 도서정가제를 시행했던 취지가 분명하며, 요건 저도 몰랐는데 3년 주기로 항상 재검토를 하고 있대요. 그래서 3년 주기로 재검토하면서 점점 좋은 쪽으로 발전하고 있으니까 더 노력하는 모습을 좀 지켜봐달라고 하면서 반려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요거는? 좀 안타까워? 아니면 뭐 잘한 것 같아? 근데 처음에는 진짜 왜 이런 거를 해가지고 출판업계 다 말아먹나 이런 생각했거든. 근데 그걸 좀 보니까 필요한 때는 또 필요하더라고. 그게. 보통 이게 취지를 좀 보자고 하면 그런 게 좀 있었어요. 영세 출판소라든지 아니면 신입 작가들에게 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게 있었는데 그게 좀 일반인들이 책을 구매할 때는 조금 안 좋은 쪽으로 많이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노력하고 있다고 하니까 조금 더 지켜보기로 하고, 요것도 좀 유명했습니다. 가짜뉴스 처벌 청원이 있었거든요. 요것도 청와대에서는 반려했어요.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하면서 반려를 했으나 이제 청원의 취지를 인정하니까 이후에 한번 지원을 해보겠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다음, 요것도 재밌었는데 스티븐 유 처벌법이 있었습니다. 요거 들어봤죠, 많이? 저기 연예인 활동하다가 이제 국방의 의무 안 하겠다고 미국으로 가신 스티븐 유가 계셨는데 그분을 좀 강력하게 처벌을 해서 병력 기피자들을 좀 강력하게 혼내자라고 하는 의견이 있었는데, 요거는 국방부에서 나서가지고 이런 말 했어요. 제도 개선을 통해 가지고 반칙과 특권 없는 병력 문화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하면서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민식이법 개정 청원이 있었어요. 민식이법을 만들자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조금 더 개정을 하자라고 하는 청원이었는데 청와대에서는 이것도 반려했습니다. 어린이의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했는데 저랑 낱낱도 사실 차가 없기 때문에 운전자는 아니지만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제 주위의 운전자들은 너무 좀 운전자에게 가혹하다라는 의견이 좀 있더라고. 저는 완전 민식이법 찬성이고요. 여기 보면 저기 어린이 보호구역 같은 데서 좀 처벌을 강화하고 그래서 더 주의를 좀 가져라라고 하는 그런 법인 걸로 알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청와대에서 반려를 했기 때문에 아마 한동안은 계속 지속될 것 같아요. 좀 마음 아픈 사건이었는데 그거 그때 찬반이 되게 얘기 많았죠. 맞아. 어쨌든 적극적으로 추진해가지고 지금은 법이 돼 있으니까 일단은 잘 지켜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고, 마지막으로 요것도 좀 유명했습니다. 구급차를 막아 세웠던 택시 운전기사 기억나죠? 그래서 실제로 그 환자분께서 돌아가신 사건이 있었는데 이런 경우를 강력하게 처벌해달라고 하는 청원이 있었는데 요거는 청와대에서 수용했어요. 긴급 차량에 대한 양보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실질적인 실효성 있는 벌금을 먹이겠다라고 해가지고 요거는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좀 기억에 남았던 청원들을 꼽아봤는데 낱낱은 혹시 기억에 남는 청원 뭐 있어요? 아무래도 저는 그런 거죠. 다 투쟁하려고 했던 것들. 막 깃발 들고 투쟁하려고 했는데 그런 것들. 네, 그런 것들이 많이 기억에 남죠. 요거는 많이 연대하려고 했고. 제가 개인적으로 뽑은 의무로 거니까. 했습니다. 저는 청원을 의무로 매일매일 청원이 필요한 곳에
했습니다. 지원을 했어? 화력 지원? 네. 그럼 잘 된 것도 있고 잘 안 된 것도 있을 텐데. 패싱 당한 거 많죠. 어쨌든 국민청원이라는 제도 자체는 제가 볼 때 문재인 정권에서 도입을 해가지고 나름 좀 실효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잘한 정책으로 하나 꼽아봤습니다. 다음은 요게 빠질 수 없죠. 부동산 정책 갖고 와봤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 진짜 말 많죠. 낱낱은 뭐 잘한 것 같아 못한 것 같아 이건? 근데 전 어차피 무주택자로서 체감되는 게 딱히 없어? 체감되는 게 많이 있죠. 더 희망이 사라졌지. 근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아직은 좀 애매하다. 잘 모르겠다. 그래. 이게 보통 문재인 정권에서는 이 부동산 대책 정책을 투기라든지 다주택자를 억제하는 정책을 위주로 했거든요. 역효과가 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근데 왜 이렇게까지 이슈가 됐냐라고 하면 현재 정권에서 시작할 때 출범할 때부터 되게 강조했고 해결하겠다라고 거의 장담하던 분위기였단 말이지. 근데 지금은 현 정권을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요것 때문에 좀 흔들리시는 분들을 주위에서 많이 봐요. 실제 수치로서 봐도 이전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보다 좀 많이 오르기도 했고, 처음에는 좀 어떤 의견이 있었냐면 오히려 규제가 좀 약하다라고 하는 의견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이 정도면 그냥 버티는 게 낫겠다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버티고 하다 보니까 좀 결과가 안 좋게 나왔던 것 같고, 앞에서 말했다시피 공급보다는 규제로 위주로 좀 하다 보니까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세금 인상이라든지 대출 규제 같은 것들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버티자라고 해가지고 버티는 게 지금까지 좀 온 것 같고, 또 어떤 게 또 문제점으로 지적된다면 너무 정책이 자주 바뀌었어요. 지금 거의 5년 동안 20번 넘게 바뀌었거든요. 이게 좀 우유부단함이 문제이기도 하고, 물론 이거는 만약에 부동산 정책이 성공했다라고 하면 좋게 평가받았겠죠. 그때그때 적절하게 수정을 잘해가지고 성공했다라고 받을 텐데,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결과론적으로 볼 수밖에 없으니까 이것도 좀 안 좋은 모습이었던 것 같고, 코로나 초기에 보면 집값이 일시적으로 잠깐 내려가긴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다시 그런 거 없이 올라가고 있고, 가장 이해가 안 됐던 것들 중에 하나는 정권에서 어떤 것을 얘기했냐면 고위 공무원에 대해서 1가구 1주택을 계속 권장하고 하라라고 시켰는데 이게 사실상 씨알도 안 먹혔죠. 그래가지고 너무 좀 강제성 없이 좀 권장만 하다 보니까 이런 정부에서 주도했던 것들도 잘 안 됐던 것 같다. 현재는 아파트 값이라든지 청약 경쟁률 같은 게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고, 물론 반대 진영에서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집값은 당연히 오른다라고 하는 시각도 있는데 그것과는 좀 다르게 비정상적인 게 많이 있어요. 청와대에서는 어떻게 요거에 대해서 얘기할까요? 자신들에 대해서. 낱낱이 대통령이라면 어떡할 것 같아? 인정하고 사과해? 아니면 사과하지 않고 일단 기다려? 어쨌든 자기의 의도는 이게 아니었는데 그렇게 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온 거잖아. 사과해야지. 역시 어쨌든 결과를 책임져야지. 대통령은 책임지는 자리니까. 대통령감이네. 다음 대통령에서 나오시길 바랍니다. 청와대에서도 공식적으로 사과했어요. 자신들의 실패를 인정을 했고 사실상 그래서 다음 정권에게 조금 잘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겠다는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안타까웠던 부동산 정책이 좀 있었습니다. 다음은 위에 부동산에는 좀 맞물려가지고 요거 출산 정책도 좀 알아보려고 하거든요. 이게 너무 좀 다양한 원인이 존재하긴 하는데 뭐 우리나라 이제 결혼 연령이 늦어지고 있고 학벌도 막 올라가다 하다 보면 전 세계적으로 출산율이라는 게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아무래도 경제적인 이유가 제일 크겠죠. 어떤 청년들 일자리라든지 근로시간 같은 것들 때문에 주위에 보면 그 아기 한 분 이렇게 아기 한 명 낳고 더 낳고 싶은데 좀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하면서 좀 포기하시는 분들 많이 봤거든요. 낱낱 주위에는 결혼하신 분들 중에 그런 분들 혹시 있나요? 둘째 생각을 하고 싶은데 시간과 여유가 없어서. 뭐 아니면 뭐 다른 어떤 이유 때문에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더 못 낳는다든지. 아직은 그런 나이대는 아니기 때문에 없는데 많이 안 날려고 하죠. 이게 뭐 제 주위에도 좀 그렇게 많이 보이고, 우리나라 보면 지금 보통 막 뉴스 기사에 보면 세계에서 최하위권이라 그러잖아. 지금 출산율이 0.7명 정도 되거든요. 한 명 만나서 2명에서 결혼해서 1명도 안 낳는 시대가 된 거니까 이게 OECD 국가에서 거의 최초라고 보면 되고, 코로나 사태 초기에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제가 지난번 팬데믹 할 때 혹시 기억나요? 그 스페인 독감이라고? 스페인 독감 때 역사적으로 보면 출산율이 엄청나게 올라가던 시기가 있었단 말이야. 사람들이 밖에 안 나가고 집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좀 그런 코로나 사태 때문에 오히려 출산율이 올라갈 거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고, 정책이나 뭐 정부에서 돈을 쏟아 부었지만 현 시점으로는 거의 효과가 없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거는 뭐 앞으로 몇십 년간 끝나지 않는 숙제일 것 같은데, 좀 부동산과 함께 맞물려 가지고 안타깝게 보였던 이런 정책이 하나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국정교과서 알죠? 네. 국정교과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국정교과서 지금 어떻게 됐죠?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하다가 없어지지 않았나요? 네, 폐기됐어요. 일반 교과서랑 국정교과서의 차이점을 좀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일반 교과서라고 해서 국가에서 검사를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국가에서 다 내용을 보고 말도 안 되는 내용이나 틀린 내용이 들어갈 수 있다 보니까 당연히 검사를 하긴 하는데, 국정교과서의 핵심은 국가에서 만든 교과서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게 거기에 핵심이 있다고. 그래서 원래 우리 때 생각해보면 학교에서 교과서를 고르잖아. 무슨 천재교육이니 무슨 교육이니 해가지고 골라 쓰는데, 그게 아니라 강제로 쓰게 한다는 데서 의의가 있습니다.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얘기 했냐면 이런 얘기 했어요. 올바른 역사교육을 위해서 역사를 바르게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다라고 했는데, 이게 왜 욕을 먹었냐면 불과 몇 년 전에 대통령 되기 전에 당 대표 시절에 똑같이 이런 말 했거든요. 어떠한 경우에든지 역사에 대해서 정권이 개입하면 안 된다. 역사라는 것은 국민과 학자들의 몫이다라고 했는데, 이런 것들을 나중에 추진하니까 욕을 엄청 먹었죠. 이걸 추진하다가 그 유명한 탄핵이 발생하게 되고 문재인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폐기하게 됩니다. 요건 좀 개인적으로 잘했다라고 보는데, 나나는 어때요? 잘한 것 같아요? 못한 것 같아요? 당연한 일인 거죠, 그냥. 당연히 강제로 하면 안 되는 건데 그걸 무식하게 하려고 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해서 총 4개 정도 제가 개인적으로 기억에 남는 걸 좀 뽑아봤습니다. 요거 말고 뭐 공수처부터 해가지고 많이 있는데 그거까지 하기에는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차피 끝물이니까 빼버렸어요. 여기까지가 19대 문재인... 끝물인가요? 어? 끝물이죠. 아니 뭐 정식 끝물이시니까 더 이상 얘기해서 뭐 하겠나 싶어가지고 빼버렸고, 문재인 대통령이 걸어왔던 시간들을 한번 봤습니다. 다음은 오늘 이게 저희의 좀 주제긴 한데, 현재 대선 후보들을 좀 봐야겠죠. 제가 당연히 무언가 이렇게 좀 판단을 내리진 않을 거고, 그냥 이제 이런 분들이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다는 것만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판단은 당연히 이제 듣는 사람들 개인의 몫이니까. 첫 번째로 먼저 1번 후보 먼저 볼게요. 1번 후보 누구죠? 이요. 이재명 후보가 계십니다. 위기에 강한 유능한 경제 대통령이라고 하는 슬로건을 내거는데, 현 더불어민주당 후보자시죠? 준비하는 동안 변동이 있어가지고 힘들었겠어요. 그거랑은 상관없이 어차피 저는 정책만 보는 거니까 큰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4번 정책도 나오나요? 안 나와요. 저는 오늘 1번과 2번에만 좀 집중해가지고 보려고 하고, 솔직히 뭐 이런 말 하면 좀 이상하지만 3번 이후부터는 좀 당선 확률이 좀 극히 낮기 때문에 그까지 준비하기가 좀 시간이 애매하더라고. 오늘은 1번과 2번을 좀 위주로 볼게요. 만 57세시고 유명하다시피 경기도지사 전에 하셨죠. 병력사항으로는 5급을 받으셨어요. 5급 뭔지 알아요? 5급이 그거예요? 그 뭐지? 공이? 5급은 면제입니다. 면제야? 골절 후유증으로 인해 가지고 면제를 받으셨는데, 일반적인 남자들이 받기는 좀 힘든 면제 사유긴 해요. 이게 홍보물에 보면 후보자 신상 공개라고 해가지고 개인의 재산이라든지 납세 이력을 보여주는 게 있는데, 세금 납부는 당연히 이제 공무원이었으니까 성실하게 잘 해주셨고, 요게 좀 유명하죠. 전과 기록이 좀 있으세요. 우리나라 보통 법상에 100만 원 이상 되는 벌금형을 다 공개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공개된 자료에는 총 3범이 돼 있는데, 혹시 아는 거 있어요? 요 범죄 행위 중에? 아니요. 첫 번째로는 공무원 사칭으로 해가지고 벌금 받으신 게 있거든요. 이건 이제 그 사회운동 같은 거 하시다가 그 인터뷰 자리에서 본인이 검사라고 사칭을 했다라고 해서 이제 벌금을 받은 게 있는데, 본인의 소명 의견으로는 내가 사칭한 게 아니라 같이 옆에 있던 방송국 PD가 사칭을 했는데 자신이 이제 벌금을 받은 거다라고 소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음주운전에 대한 것도 있어요. 요즘 시점에서는 좀 큰 이슈가 될 만한데, 때는 2004년이에요. 음주운전 해가지고 150만 원 벌금을 받으셨고, 요거는 1번 후보자께서도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고 지금도 계속 사과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상하게 일부 지지자들 중에 막 그런 말 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때 뭐 2004년이면 뭐 음주운전 별거 아니었는데 뭐 뭘 그런 걸로 뭐라고 하냐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저희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어렸을 때 2004년쯤 봐도 막 그 단속하다가 경찰관 돌아가시고 막 그래가지고 문제가 크게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하시는 것처럼 인정하시고 사과하시는 게 가장 좋은 모습인 것 같다. 마지막으로는 공용 물건 손상죄로 벌금 500만 원 받으신 적이 있어요. 요게 그 성남 시립병원 설립을 위해 가지고 막 하다가 반대파랑 좀 이렇게 다툼이 있었는데 그때 벌금을 받으셨거든요. 요거는 본인 소명 의견으로는 시민들이 다 같이 사용하는 병원을 만들려고 했는데 반대파에서 이걸 무단으로 폐기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일어났던 일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좀 봤는데 어떤 생각 들어요? 사실 소명 의견을 들어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범죄 행위를 해서 벌금을 맞은 거는 일단 사실인 거니까 어떤 생각 들어? 이게 좀 의견이 갈릴 것 같은데? 그러니까 본인이 항상 본인 입으로 자기 인성은 별로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 스스로? 그래서 할 말이 없습니다, 솔직히. 본인이 그렇게 인정을 하고 앞에 그렇게 딱 얘기를 하고 다니는데 제가 뭘 말하겠습니까? 저는 어떤 생각을 좀 했냐면 다른 것보다 이런 것들이 낱낱이 밝혀지게 하는 우리나라 선거법 제도가 좀 잘 돼 있다는 느낌 받았거든. 판단은 각자가 하는 게 맞는데 그 판단을 할 수 있는 정보를 정확히 줘야겠죠. 그러니까 그런 정보를 법적으로 제도를 잘 만들어놨다라고 하는 생각을 좀 했어요. 여기까지가 이제 1번 후보에 대한 개인 신상 관련 정보였고, 이분이 이제 했던 공약을 좀 봐야 되는데, 공약집을 보면 개인적으로 인상 깊었던 거는 계속해서 자기를 사회적 약자의 입장에서 자꾸 지지를 호소하고 있거든요. 스스로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나는 교복 대신 작업복을 입어가지고 검정고시를 받고 이후에 인권 변호사 역할을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다라고 하면서 약자를 대변하는 삶을 살아왔다고 주장합니다.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우선 지금 이제 코로나 시국이다 보니까 코로나, 경제 양극화 등등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잘 못했던 것들을 나는 잘 극복하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문재인 정부를 실질적으로 좀 까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하기도 한 게 지금 정권이랑 이재명 후보랑 똑같은 민주당 소속인데 같은 팀을 까는 거는 왜 그런 걸까요? 그냥 그 사람의 그거죠. 그 사람의 본성. 그냥 캐릭터 같은 건가 그냥? 첫 번째로 좀 이유를 좀 찾아보자고 하면 현재 정부에 대한 잘못점을 비판을 하면서 반대편에 있는 자기 반대 지지자들을 좀 포용하려고 하는 모습이 좀 보이기도 하고 나는 다르니까 나를 적으로 보지 말라고 하는 느낌이 좀 저는 강했거든요. 실제로 문구에 현재 정부가 무능하다라고 하는 좀 강력한 표현을 쓰면서 계속 막 디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다른 모습을 보이겠다라고 하냐면 편가르기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거기다 플러스 경제를 끌어올리겠다라고 하면서 경제적 기본권이라는 말을 썼어요. 이게 약간 기본소득 같은 걸로 보이거든요. 이런 것을 도입하겠다고 하고 강대국과 북한에게 할 말을 하는 대통령을 되겠다고 하는데 보통 전통적으로 보면 민주당에서는 이런 좀 북한에 대한 안보적인 입장에서 항상 마이너스를 봤던 점이 있었는데 이걸 좀 강력하게 나가가지고 안보를 끌어안아 보겠다라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스스로에 대한 장점을 이거 좀 유명한데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 그 경기도에 계곡을 불법 점거하던 상인들을 철거했던 사건이 있죠. 그런 걸 자기가 했고 또 청년 기본소득을 도입했고 무상교복을 지급했던 것들을 얘기하면서 나는 실제로 이런 것들을 해왔으니까 앞으로 대통령 돼서도 더 잘해보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요 정책으로는 일자리 창출, 두 번째로 주택 공급 311만 호를 공급해서 그중에서 서울에만 107만 호를 공급하고 공급 물량의 30%를 청년들에게 우선 배당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우리가 작년이었나? 21대 총선이? 그때 생각해보면 좀 이슈가 됐던 게 2030 젊은 층들의 투표율이 올라갔던 게 되게 이슈였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노리고 청년들에게 계속 호소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 가능할지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서울에 107만 호 공급하고 그중에 30% 우선 배당이 모르겠지만 잘 됐으면 좋겠다. 다음은 청년 기회국가라고 해가지고 청년들에게 기본 소득, 기본 대출, 기본 저축 등을 만 19세부터 29세까지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거 어때요? 우리가 좀 현실적인 청년들이니까 좋은 것 같아? 아니면 진짜 실현되면 좋죠.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이미 만 29세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혜택을 못 받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젊으신 분들에게는 돌아갈 테니까 뭐 잘 됐으면 좋겠다. 우리가 이제 이미 청년이 아닌 나이가 돼버려가지고 이건 아마 못 받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주가 지수 5,000포인트 세계로 나라로 만들겠다고 하는데 이것도 제가 볼 땐 조금 힘들 것 같거든요. 지금 코스피 지수가 제가 알기로 2,700, 800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5,000년까지 가면 좋겠지만 이것도 조금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을 것 같고, 다음은 코로나 지원, 이게 빠질 수 없죠. 자영업자들에 대한 손실 보상을 50조 원까지 지원하겠다라고 합니다. 다음은 에너지 대전환이라고 해가지고 탄소 중립, 탈탄소 산업을 해서 기후 에너지부를 신설한 다음에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하겠다고 하는데, 이거는 난나도 좀 좋아할 것 같아요. 그죠? 현실적으로 이게 우리나라에서 원래 문재인 정부에서 탈원전 정책을 시행했잖아요. 네, 최근에는 나도 알겠지만 사실상 철회했죠. 이게 당장은 불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은데, 이것도 저도 뭐 환경이 좀 깨끗해지면 좋겠으니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주요 공약이었고, 공약집의 마지막 페이지에 이런 얘기를 해요. 이재명은 일합니다. 성과로 보답하겠습니다. 국민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마무리됩니다. 여기까지가 1번 후보. 다음은 2번 후보님인데, 2번 후보 누구죠? 윤석열 후보입니다. 국민이 키운 윤석열, 내일을 바꾸는 대통령이라고 하는 대표 슬로건을 내거는데, 당연히 국민의힘 후보시죠. 1960년생 만 61세십니다. 아우, 나이 많다. 경력은 유명하듯이 검사 출신이시고, 재산적인 특징이 좀 재밌었는데, 그 뉴스에 많이 나오시는 그 김건희 씨께서 재산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눈에 띄었고, 병력 사항으로는 전시근로역이라고 해가지고 면제 받으셨습니다. 시력 관련 문제로 면제 받으셨는데, 이것도 사실 일반적으로 잘 나오지 않는 판정이긴 해요. 물론 그 당시 떠올려보면 한 80, 90년대니까 지금이랑은 기준이 다르긴 할 텐데, 어쨌든 면제 받으셨고, 2번 후보님은 검사 출신답게 전과 기록은 없으세요. 특징이 뭐냐면 공약집에 이런 문구가 가장 먼저 나오거든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국민에게 충성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이게? 혹시 아나요, 이거? 원래 2번 후보는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했던 검찰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하다가 정부랑 갈등을 겪고 나온 다음에 지금 정치를 하고 있는 거니까, 즉 권력에 휘둘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걸 강조하는 것 같아요. 검사 시절을 떠올리면서 권력 수사에도 멈추지 않았다라고 스스로 얘기하면서 국민의 편에 서 있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또 윤 후보가 당선될 때 좀 그 후보자에서 당선될 때가 좀 특이하죠. 그 홍준표 후보랑 접전을 벌이다가 당선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위에서 했던 것처럼 나는 국민이 뽑아준 후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스토리와 함께 현 정부에 대한 비판을 크게 하는데, 국민들을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부동산 정책이다라고 하면서 이런 제도를 좀 정비하겠다고 합니다. 대출을 막았던 그런 제도 같은 것들을 좀 규제 완화를 하고, 또 재건축 재개발을 지원을 해가지고 신규 주택 공급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다음은 육아 정책도 강조하면서 국가가 키운다라고 하는 약속을 합니다. 부모급여, 영유아, 무상급식을 지원하겠다고 하고, 물론 이것도 어디서 예산을 갖고 올 건지는 안 나와 있습니다. 명확하지가 않아요. 다음은 청년 정책, 빠질 수 없죠. 노력한다고 보상받는 시대가 아니라다라고 하면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다. 코로나 특별본부를 설치해서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마지막으로는 국가 안보를 강조합니다. 전통적으로 보수당에서 항상 좀 이점을 가져가던 부분이었거든요, 안보는. 그래서 사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사드는 대한민국의 주권이다라고 하면서 안보의 핵심이자 한미동맹의 의미와 그 느낌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렇게 마무리되면서 마지막 장에 이런 얘기해요. 지난 5년 국민의 절망의 연속이었다. 이제는 국민의 내일을 바꾸겠습니다. 윤석열이 해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끝나게 됩니다. 다음은 재미로 보는 6번 후보님을 좀 갖고 왔거든요. 6번 후보 누군지 알아요? 6번 후보 허경영 후보입니다. 이거 메인 카피가 되게 유명한데 이거 사람들이 인용을 많이 하거든요. 국가에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도둑놈이 많은 것입니다. 들어봤죠? 그러면서 난세의 영웅 허경영이라고 하면서 등장을 하는데, 국가혁명당 후보거든요. 나이가 되게 많아요. 만 74세. 직업이 좀 재밌는데 직업이 뭘로 돼 있을 것 같아? 방송인? 아니야, 강연업으로 돼 있습니다. 강사로 돼 있어요. 레크레이션. 재산이 엄청 많으신 게 특징이고 약 260억 가량으로 신고돼 있거든요. 뭐 숨어 있는 건 더 많겠죠. 병력은
육군 병장 만기 전역하셨고 특이점으로 전과 기록이 좀 많이 있는데 교통사고 처리 위반으로만 돼 있고 본인에 대한 소명 의견이 없어요. 요거는 뭐 관심이 없는 건지 의식이 없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자신의 소명 의견이 없는 전과가 3개 있고 코로나 지원금이라고 해가지고 만 18세 이상 1인당 1억 원 지급, 국민배당금 매월 150만 원 지급, 결혼지원금 총 3억 원 지급, 출산지원금 1인당 5천만 원 지급, 국회의원을 100명으로 감축하고 본인도 무보수로 일하겠다고 합니다. 어때요? 뽑고 싶어요? 진짜 주나? 주면 뽑고 싶은 거지. 아니 대에서 주는 게 아니라 뽑으면 주면은 뽑다. 뽑은 사람한테 준다고 하면 뽑는다. 본인의 재산으로 준다? 그럼 괜찮네. 저도 뽑고 싶은데 개인적으로는 이게 위에 좀 이게 그 대선 공약 책장에 나오는 걸 제가 정리한 거거든요.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공약집 자체는 2번 후보님이 좀 더 잘 만드셨던 것 같아요. 구성이 되게 좋더라고. 1번 후보님 같은 경우는 단답 위주로 이런 거 하겠다라고 하는데 2번 후보는 읽어보니까 약간 인터뷰 형식으로 이렇게 문답하는 형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흐름이 좀 자연스러워가지고 좀 잘 읽혔던 것 같고 번외로 보는 좀 재밌는 미세한 포인트를 좀 찾아보자고 하면 1번 후보님 같은 경우에는 만나 또 사진 같은 거 많이 봐서 알겠지만 특이한 게 염색을 하지 않고 나와요. 보통 후보들이 나이가 다들 많다 보니까 머리가 희게 색이 마련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새까만 색으로 염색을 하고 좀 젊고 힘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1번 후보님은 메인 사진부터 시작해가지고 항상 머리에 새치가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거든요. 이게 그냥 뭐 지나치려면 지나칠 수 있지만 이 정치판이라는 곳이 생각보다 굉장히 정교한 곳이란 말이지. 이렇게 하는데 이유가 있겠죠. 왜 그럴까요? 일부러 염색하지 않는 흰머리로 나오는 게 이미지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보통 뭐 이미지 메이킹 같은 것 때문에 그러겠지. 보통 흰머리라는 게 연륜 있는 정치가의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나이와 경험을 대변해 주기도 하다 보니까 또 이런 것도 있겠죠. 나는 외모 같은 것에 신경 쓰지 않고 일만 한다라는 모습도 보여줄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보면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그 얼굴에 대한 인상을 얘기할 때 사람들이 눈매 같은 게 굉장히 무섭고 인상이 좀 과하다라고 하는 의견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완화시켜주는 장치도 하는 것 같아요. 2번 후보님은 이것과 대조되게 머리를 새까만 색으로 염색을 하셨는데 2번 후보님은 어떤 게 좀 특징이냐면 선거 공약 책자 같은 거에나 아니면 대중 매체에 나올 때 치아를 보이면서 활짝 웃는 모습이 거의 없어요. 왜 그런지 좀 찾아보면 담배를 많이 피시는지 치아가 좀 많이 착색이 돼 있고 좀 치아 열이 고르지 못하거든요. 보통 선거 사진을 찍을 때는 활짝 웃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런 모습이 좀 안 보입니다. 입을 앙 다물고 웃고 있는 모습이 많이 보인단 말이지. 우리가 보통 정치인들 보면 이마를 보이게 하고 이렇게 인상을 크게 짓는 게 신뢰를 주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뭐 치아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고 다른 쪽으로 좀 보면 보통 정치를 오래 했다라고 하면 어떤 걸 의미할 수 있냐면 카메라 앞에 많이 나왔다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카메라 앞에 보통 많이 나왔다라고 하는 경험이 있다 보면 표정 관리라든지 웃는 연습을 많이 하게 돼 있다고. 난 말한 것처럼 이미지 메이킹을 하는데 1번 후보 같은 경우는 경험이 많다 보니까 사진 찍을 때라든지 웃을 때 좀 자연스러워요. 근데 2번 후보님은 아직 정치하신 지 얼마 안 됐죠. 좀 웃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게 좀 어색한 게 보이고 우리가 연예인들한테 그런 말 쓰잖아. 자본주의 미소. 진짜 본인이 웃겨서 웃는 거랑 다른 사람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웃는 건 다른 거거든요. 2번 후보님은 좀 그런 경험이 좀 없다 보니까 그런 포즈 같은 거 좀 어색한 것 같아요. 또 어떤 걸 윤 후보가 지적 많이 당하냐면 토론회에 나와가지고 항상 고개를 좌우로 흔든다든지 대본을 계속 보고 읽기만 한다라고 하는 지적을 많이 받는데 그게 당연히 본인의 암기력이 부족해서 그러진 않겠죠. 공부를 되게 많이 해서 검사까지 되신 분인데 기억력이 딸리진 않을 거란 말이야. 이게 뭐냐면 토론회 같은 데서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카메라 앞에서 잡혀본 적이 없다는 거지. 그런 경험 부족한 모습이 좀 많이 보였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뭐 앞으로 두 분 다 많이 노력하셔가지고 좋은 세상 좀 됐으면 좋겠고 이렇게 해서 후보들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들었어요? 관심 가는 공약이 뭐 있어? 아무래도 그냥 나는 기후 문화에 관심이 많으니까 기후 공약을 봤는데 이재명이 낫네요. 기후 공약에 대해서는. 탈탄소 정책 같은 거 하면서
우리나라 보면 원전 같은 것도 최근에 철회하고 한 거 보면 이것도 사실 실제로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저도 좀 잘 됐으면 좋겠고. 근데 진짜 차기 정부에 진짜 완전 중요한 하드 문제인데 그거에 대해서 약간 윤 후보는 좀 그런 게 없네. 그런 인지 그런 게. 그런 거에 대해서 전에도 뭐 그런 얘기 했었는데 아직까지는 시기가 너무 빠르다라고 얘기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공약지에 빠진 것 같습니다. 관심 가는 공약이 역시 환경에 관심이 많구만 만나서. 네. 이번 20대 대선의 포인트를 꼽아보자고 하면 너무나 당연하게 두 명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당연히 포인트겠죠. 크게 보면 부동산이랑 코로나, 그다음에 청년, 국가 안보 정도가 있을 텐데 1번 후보 같은 경우에는 같은 민주당이지만 현재 정부를 계속 까고 있죠. 잘못한 건 잘못한 거니까 나는 그런 것들을 잘 바꿔가지고 일해보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둘 다 부동산도 강조하고 있어요. 규제를 풀고 공급을 늘리겠다고 하는데 과연 공급을 어떤 식으로 할지 또 얼마나 공급할 수 있을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 5년간 좀 기대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또 안보 관련이 있다고 했죠. 민주당 쪽에서는 보통 안보에서는 항상 마이너스를 봤던 입장이었는데 이번에는 좀 스탠스를 강하게 나가면서 안보적 이슈도 끌어안으려고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아쉬운 점이라고 하면 뭐라 그럴까, 누가 하는 말이든지 딱히 분별력이 없어요. 마치 옆에서 보고 뺏긴 것처럼 둘 다 비슷한 말을 하거든요. 얼굴을 가리고 보면 이게 누구 공약인지 모를 정도라고. 좀 자신만의 어떤 플레이를 하거나 강조할 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나쁘게 말하면 누가 됐든 상관없을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공약지만 보면 그런 모습이 좀 보여가지고 중간에 계속 말해왔지만 어떤 것을 할 건지 또는 뭐 예를 들면 예산을 어디서 가져올 건지 몇 개를 풀고 대출 규제를 얼마나 풀 건지에 대해서 자세한 정보가 앞으로는 좀 나왔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서 오늘 좀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롤스가 했던 말을 좀 하려고 하는데 롤스가 되게 재밌는 사람이거든요. 정의론 같은 책을 썼던 사람인데 제가 다음에도 한번 소개하려고 하는데 롤스가 그런 말 해요. 정치꾼은 다음 선거를 준비하고 정치가는 다음 세대를 준비한다 라고 하는데 나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제 고민 그만하고 선택할 때가 왔죠. 아직 안 하셨나요? 저도 안 했습니다. 저도 본일 당일날 하려고 하는데 누가 정치가고 누가 정치꾼인지 구분 잘 하셔가지고 본인의 소신껏 잘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해가지고 정치 대선 특집 마치도록 하고 저희는 대선 끝나고 다시 돌아오는 걸로 할게요. 듣느라 고생 많았어요. 네, 감사합니다.